자, 128페이지 특별 세액공제의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보겠습니다.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보험료 세액공제. 자,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만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참 많죠. 네. 근로소득자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뭐냐면 보장성 보험료 납부한 거에 대해서 15% 정도 내지 12%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도 물론 적용을 해주는데 한도를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그럼 만약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없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다 그러면 여러분 보장성 보험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 예. 자동차가 만약에 근로자에게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자동차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 대부분 100만 원 넘는 보험료가 많죠. 그래서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2만 원은 세액공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납부액을 모두 세액공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부액의 12%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에 적용을 해주는데 한도는 각각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네.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기본공제 여기 대상자의 여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소득요건, 나이요건에 제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세액공제 이전에 그 신용카드 사용공제에서 자녀의 경우에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득만 따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소득자의 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소득공제는 해준다 이거죠. 소득공제는. 그런데 나이 요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이름으로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나 해줬어요.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뭐 진단료를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장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를 대상으로 23세 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 대상으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보험료 불입하면 세액공제는 적용 못 받겠네요. 왜? 나이 요건에 걸려요. 그래서 보험료는 적용 대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소득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까지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 나이 제한이라는 건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나이들이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나이들. 만약에 직계 비속이다 그러면 만 20세 이하.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다 그러면 만 60세 이상. 이런 그 나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의료비. 이것 또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해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없어요. 예,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을 해주는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어요.
신용카드 저 소득공제에서는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봤잖아요. 소득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료비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나이도 안 봐요. 소득도 안 봅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원래 배우자는 나이를 안 보는 거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다른 배우자 쪽에서 의료비를 내줬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23세 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료비를 아버지가 계산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 왜? 나이도 안 봐요. 소득도 안 봐요. 소득이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병원비를 소득자가 내줬으면은 소득자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소득자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는다든가, 또 소득자 소유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다든가,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신용카드도 문제가 되죠. 신용카드로 그럼 의료비를 지급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느냐? 됩니다. 네, 의료비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 적용해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적용시켜주고, 소득공제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금액에도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에요. 나이도 안 봐요. 소득도 안 봅니다. 나이 요건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 계산을 직접 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아까 보험료처럼 12%, 15% 이런 정도 약간 상식은 있어야 돼요. 일반 의료비의 15%, 본인 역시 15%, 난임 시술비는 20%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최소 지출액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군요. 이게 최소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급여의 3%,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금액이 나와요.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해야. 그러니까 3%만 지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적용을 할 때 작은 것을 적용을 하거든요. 의료비 총 급여의 3%와 700만 원 중에서 작은 거. 뭐 이제 요 계산 근거가 결국에 의료비는 총급의 3% 이상을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공식 자체가. 그러면 이제 총급여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인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3%니까 90만 원 이상 지출하면 3%가 나오나요? 3천만 원에 3%. 3, 4만 9. 900만 원이면 30%죠.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그 보험료를 보장성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축성은 안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료비는 조금 복잡하게 공제 가능한 의료비,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기억하기보다는 공제 안 되는 의료비를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는 이게 공제 가능한 의료비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가 뭔가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액공제 계산할 때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의료비는 의료비로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이 다 되는데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이것도 세액공제에 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라는 거죠.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국에서 내가 스스로 비타민이 필요한 것 같다 해서 비타민을 이렇게 구입해서 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병원에서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거기에 비타민이 들어간 거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나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가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면 이제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해 먹었다. 이런 것도 인삼 녹용 같은 거 이것도 안 되겠죠?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장애인 보장금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구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1인당 50만 원 이내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안경 구입비, 렌즈 구입비는 1년에 한 명당 50만 원 이내로만. 50만 원 초과하면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70만 원짜리 안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50만 원만 되고 20만 원은 의료비에서 빼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할 거예요. 누구의 의료비 국세청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안경비가 이게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국세청 자료에도. 안경 구입비하고 나와요. 근데 안경 구입비가 뭐 40만 원이나 50만 원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 입력을 의료비 전체 금액에 넣어서 입력을 하는데 안경 구입비가 70만 원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50만 원이라고 계산해서 입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청기도 의료비에 포함되고요. 장기 요양급여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이것도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별 표시 하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새 이제 그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료라고 하죠.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는 보험료에서 제외해야 돼요.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이 보상을 받았을 때 실손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로 적용이 돼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맞으면. 그런데 그 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있다가 내가 무슨 뭐 다쳤다든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보험금 받은 것은 어디에서 빼줘야 되느냐면 의료비 지출 내역에서 빼주는 거예요. 보험료에서 빼준다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에서 뺀다. 네, 그래서 의료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안경은 1인당 50만 원 한도라는 거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약은 안 된다는 거하고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보험료 받은 거, 보험금 받은 거는 의료비를
의료비에서 그 이제 그 프로그램에는 이 실손보험금 입력하는 란이 딱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다 입력하라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실무할 때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의료비하고 보험료 세액공제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의료비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요. 보험료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가 모두 제한이 있다 하는 거 정반대예요. 보험료는 나이 따지고 소득 따져서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고, 의료비는요 나이도 보지 말고 소득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제한이 없다. 그거 정반대입니다. 보험료하고 의료비가. 자, 이제 세 번째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걸 살펴볼게요. 교육비 세액공제.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 요건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소득은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음. 소득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자기가 벌어서 대학교 수업료를 냈겠죠.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학생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수업료를 내야 돼요? 소득자인 부모님 돈으로 수업료를 냈겠죠. 그런 경우 된다는 거예요. 나이 요건에 제한은 없고, 그런데 직계 존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는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계 존속은 요즘 이제 어른들도 느지막에 학교를 다니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느지막에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또 대학과 유사한 기관에서 공부하는 분들 있습니다. 평생교육 같은 것도 이제 대학에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는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것인데, 부모님들이 학교 다닌다, 만약에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입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계 존속은 다만 직계 존속이 일반 대학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는 학교가 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 그건 됩니다. 네. 장애인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적용해줘요. 장애인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소득공제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에서 제외되는 게 형제자매 있었죠. 형제자매. 예, 그게 좀 잘 기억이 해 두셔야 된다면, 여기 교육비에서는 직계존속이 포함을 안 된다.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 15%를 세금으로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를. 그런데 학교별로 한도가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한 명당 연간 300만 원을 교육비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한 명당 900만 원을 한도로 정해놨어요. 본인의 교육비라든가 장애인 관련된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도. 본인의 학자금 또는 장애인 관련된 학자금은 한도가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에 정하는 교육비 일어났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교육비는 여기 표로 만들어져 있네요.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해서
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을 보면은요. 취학 전 아동의 특이한 사항은 학원비도 교육비로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취학 전 아동은 초등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 이런 그 미술 학원 이런 데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죠. 그래서 교육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학원비는 물론이고 보육료, 체육시설 수강료 이런 게 뭘까요? 태권도 학원, 합기도 학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재료비는 제외다. 유치원 같은 데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재료가 비싼 무슨 아이들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업을 한다. 수업료만 해당이 되고 재료비는 교육비에서 빠져요. 중고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재료비는 제외입니다. 자, 급식비라는 것도 내죠. 유치원이나 보육학원에서 급식비도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생을 볼까요? 초중고생. 위에 있는 취학 전 아동하고 거의 비슷한데 학원비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학원비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학교에서? 학교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학원비도 아예 뺐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초중고생은 여기서 교육비는 학교 수업료를 말해요. 그리고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근데 역시 재료비는 빠지고요. 국외교육비도 됩니다. 초중고를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을 보낸다고 그러죠. 국외교육비 여기서도 돼요. 우리가 신용카드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용금액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적용해줘요. 교복도 됩니다. 초등학생은 안 되고 중고생이 교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중고생만 적용을 하는데 아까 안경하고 똑같이 교복도 1년에 한 명당 50만 원. 네. 한 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로만 입력을 해야 돼요. 이 교육비 입력은 한도를 만약에 어떤 자녀가 중학생인데 교복비가 6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아이들 교육비 이렇게 비싸지 않겠지만 가령 6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비는 나중에 그 도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보면은요,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료, 그 다음에 교복비,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 수강료인가요? 특별활동비인가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교복을 60만 원 입력하더라도 엔터 치면 50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아까 의료비에서는 제가 조심해서 입력하라고 한 이유는 안경 구입비를 따로 넣는 항목이 그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포함해서 다른 의료비하고 포함해서 합계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합계 입력할 때 그걸 빼고 입력해야 되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항목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란에다가 혹시 내가 한도 모르고 60만 원 입력하더라도 알아서 50만 원으로 고쳐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장 체험학습비 항목이 이렇게 있구나. 현장 체험학습비, 그 다음에 수업료, 교복 구입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비도 초중고생들에게서 연간 30만 원 이내로 한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0만 원으로 프로그램이 딱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게끔.
예, 엔터 치면 딱 3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자, 교육비 대상은 나이에 제한은 없으나 소득에 제한이 있으며 직계 존속은 제외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더 있죠. 대학생 130페이지. 대학생은 교육비만 됩니다. 대학생들이 뭐 특별활동비 이런 거 없죠. 대학교 수업료만 되는 거고. 본인은 모든 교육비가 다 돼요. 대학교,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다니는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다 되고요. 직업능력개발 수강료 본인 부담액.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가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개인 뭡니까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면은 본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 부담이 있는 과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 본인 부담액을 말하는. 그리고 근로자가 만약에 대학 시절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원금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학교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도 교육비다. 본인에 대한 것은요, 교육비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특수교육비까지 하고,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네, 제한이 없어요. 직계 존속도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비가 끝났는데 요거 하나만 좀 책 정리를 해보면 대학원 교육비를 한번 따져볼게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녀에서 지금 대학원이라는 얘기가 뭐 한도 얼마인지 말이 없잖아요. 자녀는 대학생까지만 입력하는 거예요. 대학원, 자녀도 대학원 다닐 수 있죠? 대학원 교육비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있다 하더라도 입력하면 안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기 배우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결혼한 사람인데 배우자가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배우자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배우자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소득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학교육비 입력이 가능해요. 자녀가 아닌 배우자도.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예요. 그러면서 야간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수업료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교육비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든 자녀이든 소득이 있는 자는 입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만 안 따집니다.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지는 것이지 소득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교육비는 입력이 되는데 배우자가 초중고 다닐 리는 없고 배우자면 대개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생일 거예요. 대학생은 됩니다. 대학생은 되는데 배우자가 대학교 다니는 건 소득이 없으면 되는데 대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소득이 없더라도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대학원은 본인 것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교육비 조금 복잡하죠. 네, 초중고 나눠져 있고 취약전 아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건 제가 찝어드린 거예요. 학원비.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영어 학원비 영수증을 딱 거기 시험 문제에 내놨습니다. 예, 이름이 아무개 해놓고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나이가 15살인데 땡땡 영어학원 교육비가 돼 있다. 네, 좀 뒤에 커튼을 좀 닫죠. 햇빛이 들어오는 거. 커튼을. 땡땡 영어학원을 다니는 중학생 자녀가 있다. 학원비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취약전 아동이니까 7살까지만. 나이로 주민등록번호로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2022년도잖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녀의 생년월일을 빼주면 돼. 무조건 2022 빼기 그 자녀가 몇 년생인가 2010년도에 출생한 자녀다. 그러면 2020에서 2010을 빼면 10살이다 이거예요. 10살.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살이면 몇 학년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10살이면 초등학생이다. 기준으로 초등학생인데 땡땡 영어학원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는 거다. 입력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교육비 조금 복잡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 네 번째 항목이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을 보면은요, 거주자에 대한 설명이 밑에 1번 나왔네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우리 그 앞에서 인적공제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외에 누가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기부금에서도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만 봅니다. 소득만 봐요.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했다면 자기가 벌어서 기부한 거니까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는 입력을 합니다. 자, 가로 열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하고 그래서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자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기부금 세액공제 안 해주니까 기부를 안 한다. 그럼 기부라는 게 세액공제 받으려고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 사업자는 세액공제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근로자는 필요경비를 일정하게 똑같이 해주잖아요. 1년에 기부를 이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부를 이만큼 조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죠. 근로자들. 그 표가 딱 있잖아요. 근로자 기본공제, 근로자 그 소득공제를 똑같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근데 사업자는 기부한 것을 빼주잖아요.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사업소득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게 필요경비를 뺀 것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제를 전혀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기부금이라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에 이미 빠져 있어요. 기부한 것은. 그래서 직접 세액공제는 안 해주지만 과세표준에 이미 빠져 있다. 기부금 들어간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자에 대한 것만 세액공제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를 보면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요. 법정 기부금이 있고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있고요. 지정 기부금도 있고요.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부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좀 특별합니다. 이런 법률을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는 것은 정당이나 또는 그 정치인 후원회라는 데 있죠. 정치인 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기 세 군데.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후원회, 자기가 이거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이거 공조직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기부를 했을 때 이것을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보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만 세액공제에 적용이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입력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정치자금 기부금 한 것은 입력해서는 안 돼요. 본인 것만 해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정치자금 기부금은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한도가 뭐 거의 없어요. 100% 근로소득 금액 전체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도가 거의 없고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해주니까 거의 10만 원이면은 110분의 100이면 한 99,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정치자금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 모두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거 때 가끔 후보자들이 그렇게 후원금 모집할 때인가? 그런 걸 밑에 이렇게 써놓는 걸 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만약에 10만 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연간 10만 원을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10만 원 다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1,000원 정도 빠지고. 110분의 10입니다. 1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적용해야 돼요. 근데 3천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정치자금 기부를 했다. 그러면 25%. 많이 해주니까 좀 비율도 높였네요. 25% 해준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법정 기부금이라든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은 똑같아요. 계산 방식이 법정 기부금에는 한도가 없을 뿐이고 여기 나머지는 한도가 좀 낮아지면서 1,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1,000만 원 초과한 고액 기부자에게는 30%를 세액공제에 적용해 준다. 기부금액에. 그래서 일반 기부금은 대개 15% 또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문제를 낼 때는요.
그 영수증을 볼 때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정치 자금인지, 법정 기부금인지, 종교단체 외의 지정 기부금인지,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인지가 그 기부금 명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력할 때 충분히 여러분 구분해서 입력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지금 적용한 이 네 가지 특별세액공제는 말입니다.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돼요. 보험료면 보험료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의료비도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서비스에서 다 집계를 해줍니다. 소득자별로. 의료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다 넘어와요. 개인별로. 교육비 학교에서 다 넘어와요.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넘어와요. 보험료 다 넘어와요. 보험공사에서 다 넘어와요. 그래서 국세청이 다 집계를 해주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학교 교육비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학원비 같은 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빠진 거를 근로자가 가서 자료를 만들어 와야 돼요. 만약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미술학원 학원비가 있었는데 거기 국세청 홈택스에 가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네? 그건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 미술학원에 가가지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래서 의료비 뭐 다 포함해가지고 국세청에 집계된 거 외에 추가로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나 또는 기부금이나 이런 게 기부금도 교회 같은 거 기부한 거 국세청에 안 잡혀요. 교회에서 국세청 전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기부한 것은 교회에서 별도로 띄어야 돼요. 기부 내역을 해주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 잡혀요. 그러나 법정 기부금 제외한 정치자금도 다 잡힐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산망에 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산망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개별적으로 증빙을 갖춰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죠.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이렇게. 자, 그런데 13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31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주1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구분해 가지고 자, 다음 1과 2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요 부분이요. 자, 1번은 뭐냐? 특별세액공제 중에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항목별로 세액공제 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세액공제 있고
그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받는 이 1번처럼 받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서류를 다 제출하면 1번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적용하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는 그냥 13만 원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별 세액공제 받을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2번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항목별 세액공제 계산해 보니까 13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그걸로 선택을 바꿔버립니다. 증빙 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특별세액공제를 다 13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7만 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13만 원, 7만 원을 적용하지만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하고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을 해준다. 근데 기부금 중에서도 이제 다른 거는 아니지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추가로 해주겠다. 항목별로. 자,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알 필요, 실제 실무에서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요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면 얼마다? 특별세액공제는 13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요 7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의 다른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거꾸로 가면 이제 거꾸로 좀 가보죠. 월세 세액공제. 자,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가 볼까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무주택, 여기 공제 요건을 먼저 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 급여액이라는 거 항상. 자, 세대주라는 건 아시죠? 자기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세대주로 돼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 옮기면 자기 혼자 살기 때문에 세대주가 되죠. 근데 세대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형제끼리 같이 살면. 그러니까 언니 동생이 산다든가 아니면 형하고 동생이 산다든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직장이 그 비슷한 지역이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세대주가 둘은 될 수가 없거든요. 주소가 같을 때 세대주는 한 명이에요. 그러면 대개 언니나 형이 세대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언니나 형이 7천만 원 초과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생이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총급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데 괄호 속에 이 말이 있죠. 그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괄호 속에 있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된다. 네. 그러니까 세대주가 왜 안 받았을까요? 세대주가 급여가 많으면 안 받겠죠.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세대원인 동생이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되면 됩니다. 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요.
자, 국민주택 규모는 뭐 25평인가 24평인가 그러죠.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적용되면 됩니다. 자, 저기 좀 이 경기 여기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하고 좀 거리가 먼 데서는 규모가 30평 규모라 하더라도 월세가 싼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시가를 가지고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 공제 대상이 돼요. 오피스텔, 고시원 이거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워낙 월세가 비쌀 테니까 규모로 하는 게 낫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요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한도는 연간 75만 원을 한도로 해서 해줍니다. 계산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연간 750만 원. 그러니까 대략 월세가 월 60만 원이면은 1년에 72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월 60만 원 정도는 불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부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버했더라도 하여튼 연간 750만 원 한도니까 750만 원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얻는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외국 은행에서 또는 외국 법인에서 지급할 때 자기 나라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했으면 그것이 외국 납부 세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을 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서 징수한 세액의 5%만큼을 세액 공제로 적용을 또 해줍니다. 납세조합 세액 공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액 공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 공제가 세액 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뺀 것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결정세액 마이너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빼서 이제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요거는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결정세액까지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130페이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산출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우리 원천징수해서 국내에서 납부한 거, 국내에 원천징수한 거 빼고 납부세액을 5월 31일 날 신고서하고 함께 납부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소득세 이론입니다. 드디어 이제 소득세 이론까지 해서 우리가 이론이 다 끝났는데요. 근데 이제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지루하셨는데 지금 머리에 지금 남은 게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평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없나? 문제가요? 자, 333페이지부터 유형별 연습 문제 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네요. 분계 문제 빼고도 398페이지까지인데 이걸 다 풀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과감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회계. 우리 재무회계는 FAT 1급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론 그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어렵게. TAT 2급에서는 어렵게 나오지만 왜 넘어가느냐? 이게 이론이 이제 그 뒤에서 말이죠. 뒤에 또 나오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도 이론이 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대체하죠. 재무회계를 넘겨보세요. 그냥 다 넘기긴 좀 그런가? 무조건 넘길 게 아니고요. 예. 3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하는데 딱 봐서 FAT 1급 수준의 문제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추가된 내용에 대한 문제, 우리 그 재무회계 하면서도 회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새로 추가된 것들, 그런 문제들만 찍어서 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 이론까지 풀어보는데, 네,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론한 것이 복습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이제 이론을 요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을 풀면, 오늘이 26일, 내일이 27일이니까 28일부터는 이제 실무 수행, TAT 2급 백데이터를 설치해 가지고요, 실무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론은 사실상 끝났어요. 자, 33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쉬는 시간 없이 하셔도 되겠죠, 지금. 네, 좀 이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쉬는 시간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 다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 재고자산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재고자산에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제 338페이지 2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38페이지 2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이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에 기말재고액보다 크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 저가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데 일단 보기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를 1번부터 4번까지 쫙 읽어보면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건 틀렸다라는 게 찝히는 게 있으면 그게 쉽게 답을 찾는 거예요. 네, 저는 딱 찝히는 게 있었어요. 1번부터 4번을 읽어보니까 4번이다 라고 바로 찍혔네요. 4번. 자, 우리가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 아시죠? 저가법이라는 것은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낮으면 평가하고 같거나 높으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으면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했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1번에서 나왔는데요.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이 돼요. 자, 감모손실이라는 것은 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여기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 거죠. 가격이 하락한 거. 감모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것. 그래서 이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어떤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 그걸로 인해서 손실 입었다, 그러면 그 매출 원가로 봐야 돼. 그런데 수량 부족 문제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건 매출 원가가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수량이 없어졌다. 예. 재고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수량 부족이니까.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다는 말은 도난을 당했다든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부패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리를 잘했으면 부패되지 않을 텐데, 식품 같은 경우는 온도 관리 잘못하면 부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관리 부실, 이런 것은 우리가 비정상. 관리를 잘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감모손실. 그래서 정상적이라 그러면 매출 원가예요.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못한 거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도 있고 매출 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전부 다 매출 원가라는 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모두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AT 1급에서 다 나왔던 것인데요.
3번 여기 340페이지 3번 한번 보실까요? 340페이지 3번. 제가 3번이라고. 네, 투자자산의 3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 2021년 8월 10일 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가지고 500주의 주식을 한 주당 7,000원에 샀습니다. 21년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은 한 주당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2년 7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5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분계 문제를 찾을 때는요, 당연히 차변의 현금이 얼마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500주 곱하기 6,000원 300만원. 네, 혹시 차변에 현금 300만원인 게 300만원 아닌 게 있으면 그거는 딱 제껴놓고 봐야 돼요. 다 300만원입니다. 자, 대변에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을 먼저 계산해요. 자, 최초에 얼마에 샀는가를 보세요. 7,000원에 샀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어요? 6,000원에 팔았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최초에 얼마에 구입했고 처분하는 날 얼마에 팔았는가,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7,000원에 구입을 해서 6,0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한 주당 1,000원씩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500주면 50만원 손실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50만원 나와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네. 맞아요. 자, 50만원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번 아니면 라번이 답인데요. 자, 작년에 결산 때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평가됐나요? 한 주당 9,000원으로 평가했죠? 그러면 500주니까 9호 450만원이니까요. 답은 라번입니다. 자, 이 분계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분계가. 그래서 답을 찾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분계를 이해하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에 대한 분계 문제가 나오면은요, 답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최초에 얼마에 샀지?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지? 자, 7,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팔았구나. 1,000주씩 손해봤어요. 500주 50만원 손실. 네, 50만원 손실이 1번, 4번에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검증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요 500주가 얼마짜리로 우리 자산이 잡힌 거냐? 작년에 평가했잖아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평가를 해서 장부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21년 말에 한 주당 공정가치 9,000원으로 평가했어요. 500주. 그러니까 450만원으로 평가된 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자산 감소는 450이어야지. 35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번이 맞는 답입니다. 답은 그렇게 찾으시고.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분계를 세 단계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취득시, 평가시, 처분시 세 단계로 분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세 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분계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것입니다. 이걸 분계로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8월 10일에) 매도가능증권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죠. 350만원. (7,000원) 곱하기 500주. 대변의 현금 350만원. 이렇게 자산 증가되고 자산 감소되는 분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작년 8월 10일 날 우리가 이렇게 샀는데 결산 때가 되면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하잖아요. 유가증권 평가를 하죠. 공정가치로. 공정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9,000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자산은 증가를 시켜야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얼마 증가를 시켰느냐면은 매도가능증권을 자 7,000원과 9,000원을 비교해 보면 2,000원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2,000원씩 500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 2, 10 5, 2, 10 100만원인가요? 100만원 자산 증가시켜요. 그리고 대변에 이것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산 증가 100만원을 수익으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이 이 매도가능증권에 지금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처분할 때, 회계 처리할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제 올해 7월 1일 날 이걸 이제 처분했어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처분했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6, 5, 30, 300만원 들어왔어요. 현금이 300만원.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450짜리가 됐어요. 처음에 350에 샀고 기말에 평가할 때 처음에 350에 샀고 기말에 평가할 때 100만원을 자산 증가 시켰기 때문에 450이 됐잖아요. 이제 이거 없어졌죠? 이쪽에 와서 갖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없애야죠. 이 자본도 이제 없어져야 돼요. 팔아버렸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매도가능증권 자산과 여기 있던 매도가능증권 자산 이쪽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처분했으니까. 반대쪽에 기록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본도 없어져야죠. 이것도 일로 오는 거예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차변이 400입니다. 대변은 450이죠. 차변에 50만원이 부족하죠. 그것을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비용 발생은 차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 표가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입니다. 이 분계를 여러분이 처분 시 이 분계를 이해를 하려면 그 전 단계에 평가 시 분계와 이걸 취득했을 때 분계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여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450이 되느냐? 350에 샀고 기말에 평가할 때 100만원을 증가시켰으니까 감소시켜야죠. 갖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100만원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 자본 아니죠. 그러면 자본 감소시켜야죠. 그래 놓고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져야 돼. 그렇게 하면 평가 손실 50만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 만날 때요. 항상 먼저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 7,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팔았다. 한 주당 1,000원 손실 수량이 몇 주? 500주. 그러면 50만원 손실. 보기 중에 50만원 손실이 딱 하나만 있으면 바로 답을 찾는 거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 손실이 두 군데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가능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450으로 돼 있는가? 왜? 350에 샀고 100만원 증가시켰으니까 없어지는 게 450이 자산 감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추가로 확인하죠. 네, 우리 FET 1급에서는 주로 유가증권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TAT 2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까지 같이 문제를 내니까요. 유가증권 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것을 추가로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341페이지 접어두시고 내일도 역시 추가된 것들만 좀 골라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